중동에서 기름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유가 상승 자체가 아니에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퍼올리는 밸브를 곧 잠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밸브가 잠기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한번 굳은 유정은 다시 살리는데 5년이 걸립니다. 이건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생산 능력 자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상황이 대체 왜 이전의 그 어떤 유가 위기와도 차원이 다른 건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한 달 뒤에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물가가 왜 이렇게 뛰는지, 내 주식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당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전쟁 나서 유가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위기가 진행 중이고,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완전 봉쇄된 상태인데요. 이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20% 이상이 바로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에 하루 쉰 척씩 유조선이 다녔는데 지금은 한 척도 못 지나가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35%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1983년 이후 선물시장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거든요.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역시 상황이 똑같아서 배럴당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선을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1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의 단기 급등은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최신 구축함을 투입해서 유조선을 직접 에스코트하겠다. 연방정부가 선물시장에 개입해서 유가를 잡겠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싸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면 대결 대신에 자폭 드론과 대함 미사일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데 페르시아만 연안 곳곳에 숨겨둔 미사일만 해도 수천 발이 넘는 상황이에요. 이 좁은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라도 드론에 맞아서 불타오르는 순간 해상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요.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선사도 그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3주에서 4주면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벌써 슬그머니 6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유가 상승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산유국들의 유정이 물리적으로 영구히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원유라는 게 공장처럼 스위치를 딸깍 누르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지하 압력에 의해 원유가 쉴 새 없이 땅 위로 뿜어져 나오는 건데 평소라면 이게 파이프라인을 타고 유조선에 실려서 전 세계로 나가야 정상이죠. 근데 유조선이 못 움직이니까 뿜어져 나오는 기름을 저장할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걸프만에 갇힌 유조선까지 임시 저장소로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탱크탑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저장 공간이 완전히 100% 포화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상 저장 여력이 길어야 3주에서 4주치밖에 안 되거든요. 전쟁이 시작되고 바닷길이 막힌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길어야 2주에서 3주 안에 중동의 모든 저장 탱크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휴전이나 봉쇄 해제가 안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장 탱크가 전부 다 차버리면 산유국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딱 하나뿐이에요. 원유를 퍼올리는 밸브를 강제로 잠가버리는 것인데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태울 수도 없거든요. 원유를 바다에 쏟으면 국제법 위반의 자국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요. 천연가스와 달리 끈적한 원유를 대규모로 태웠다가는 통제 불능의 초대형 화재로 유전지대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밸브를 잠그는 순간 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흘러야 할 원유가 파이프라인과 지하 안반 틈새에 고여 있으면 원유 속 아스팔트 성분이 식으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치면 혈관이 막혀서
장기가 괴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인데요. 실제로 걸프전 때 쿠웨이트가 유전을 강제로 멈췄더니 파이프라인 내부가 전부 굳어버렸고 정상화에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정 폐쇄가 현실화되면 이란의 밀수출 물량까지 합쳐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5%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부족이 아니라 생산 인프라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재난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현재 약 20일치 분량밖에 남지 않은 위험한 수준이라서 자국의 원유가 부족해지면 즉각 수출을 통제하고 물량을 줄일 거거든요. 중동 공급이 막히고 미국 수출마저 줄면 유가 150달러도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원전을 다 합쳐도 겨우 19% 수준이에요. 나머지 81%를 전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더 치명적인 건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71%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 물량의 95% 이상이 지금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이번 에너지 쇼크의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비교를 하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중국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해서 국가 전체 에너지의 85%를 자급하고 있어서 석유 의존도가 전체 에너지의 10%도 안 되고 유가가 올라도 성장이 좀 느려질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구조거든요. 같은 위기가 와도 중국은 살짝 긁히는 수준이고 한국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본과 대만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일본의 에너지 자금률은 13%이고 대만은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동아시아 경제의 핵심인 세 나라가 전부 중동 원유의 목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숫자로 나오면 더 무서운데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깎이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추가로 오릅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면 성장률은 0.8%포인트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물가는 2.9%포인트나 더 폭등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도 유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 물가가 0.6%포인트씩 올라간다고 경고했거든요. 수출과 내수는 얼어붙는데 물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치솟는 수입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명이 나오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은 중동 항로에 전쟁 위험 할증료를 수천 달러씩 추가로 내야 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배를 돌리면서 운송기간이 보름 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부품 운송 지연에 완성차 수출 차질까지 맞았고 가전업계는 치솟은 운송비를 가격에 반영도 못하면서 마진을 깎아먹히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안전하지 않아요. 팹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올라서 발전비가 뛰면 한전이 200조 원대 부채를 안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 무서운 건 수요 쪽인데요. 유가와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무기한 지연되고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고 결국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꺾이는 악순환이 옵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유, 해운, 방산 섹터가 수혜를 받는데요. 정유사는 쌀 때 사둔 원유의 재고, 평가 이익이 폭증하고 정제 마진도 크게 뛰거든요. 해운사는 항로 우회로 운임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보고 있고 방산은 글로벌 국방비 지출 증가로 K방산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유가가 6개월 이상 고착화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운사 선주들이 선박 발주 자체를 끊어버리는 역설이 벌어지고, 반대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쪽이 구조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LNG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가스 가격 상승이 전력 시장 가격의 폭등으로 바로 직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이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대안으로 재조명받습니다. 지금은 유가 $100, $150 공포에 패닉셀 하거나 금방 끝나겠지 하고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단기전과 장기전 두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하면서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조선이 멈췄고 2주에서 3주 안에 산유국 저장 탱크가 포화되면 유정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유정이 한번 닫히면 복구에 수년이 걸리고 전 세계 원유의 25%가 증발하게 되며 한국은 에너지의 81%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라서 이 충격을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맞는 나라가 됩니다. 단기 수혜 섹터인 정유와 방산으로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으면서 동시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같은 장기적, 구조적 성장주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양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주가 이번 사태의 골든 타임이에요. 이 기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만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